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열풍에 힘입어서 또 한 번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죠. 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약 64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6%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또 직전 분기에 세웠던 최고 기록도 경신했습니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26.8%에서 81.2%로 치솟았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25.11달러로 월가 전망치인 20.7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된 메모리 수요 확대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서 스마트폰, PC, 자동차에서도 고용량 메모리 탑재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마이크론과 함께 반도체 3강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결국 답은 반도체뿐인 걸까요? 간반 마이크론은 압도적인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반도체주가 급격히 오른 데다가 대규모 IPO 이후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에 대한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었던 만큼 더욱더 이번 실적이 중요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이 우려를 모두 잠재울 만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우선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보면 정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을 키우면서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나스닥이 오늘 0.43%, S&P 500 지수는 0.1%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국제유가가 중동전쟁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데 따른 경기 부담 완화 기대감 속에 오늘 0.35%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알파벳은 인재 유출 리스크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소폭 떨어졌는데요. 며칠 전 구글의 AI 핵심 인재들이 각각 엔트로픽과 오픈AI로 이탈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도 AI 연구 책임자 2명이 경쟁사인 엔트로픽으로 이직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구글의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키우면서 최근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간밤 오픈AI와 브로드컴이 공동 개발한 첫 맞춤형 AI 칩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0.52% 떨어졌고요. 또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 넘게 내려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엔비디아의 버금가는 관심을 받았던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정규장에서는 소폭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 걱정이 무색하게 마이크론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실적 다시 짚어보면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414억 달러로 나오면서 이제 월가 평균 예상치였던 350억 달러대는 물론 바이사이드에서 내놓은 위스퍼 넘버였던 380억 달러대보다도 훨씬 잘 나왔습니다. 또 EPS는 25.11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다음 분기 매출이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HBM과 DRAM, 낸드 플래시 등 모든 부분에서 메모리 공급이 빠듯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 측에서는 2027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16건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밝히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시간외 거래소 주가는 12%가량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다행인 점은 중동 전쟁의 끝을 향해 진전되고 있는 모습에 매크로적으로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가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미국과 이란 전쟁 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늘어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국제 해사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수백 척의 선박과 11,000명의 선원들이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는 데 필요한 안전보장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WTI는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브렌트 역시 이제 현재 7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채금리도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자 지난 FOMC 이후에 나왔던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전날 대비 약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는 0.09%포인트 급락했고요. 2년물 금리 역시 0.0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다만 달러는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가 특히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더 강한 성장성과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진 시장에서 해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101.59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강세의 금 가격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오늘 4,00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에는 4,00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또 최근 전문가들이 금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는 점도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도 최근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도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관의 자금 유입 둔화가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AI 투자 확대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이치뱅크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AI 관련 자산을 동일한 성장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AI 분야로 점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픈 AI가 AI 칩 전쟁에 본격 참전했습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개발한 자체 칩 할라페뇨를 공개했는데요. 당장 올해 말부터 데이터 센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칩의 성능은 아직 측정 중이지만 양사의 설명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나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와 대등한 성능을 가졌고요. 모든 대형 언어 모델과 호환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특히나 눈길이 가는 건 초기 설계부터 파운드리 공장에 넘기는 테이프아웃 단계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9개월에 불과해서 주문형 반도체 개발 중에 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양사는 한껏 더 피치를 올리면서 내후년 차기 버전을 내놓고 이 회마다 새로운 칩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장 큰 고객이었던 오픈 AI마저 홀로 서기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일변도였던 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고 넓게 흩어지는 모습인데 메모리를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근 잠잠한가 싶던 AI 버블론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자 소프트뱅크의 수장 손정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AI 혁명은 이제의 시작이라며 거품을 언급하는 건 모독이다 딱 잘라 말했는데요. 인터넷 혁명 때와 똑같은 오해다 일축했습니다. 이제 겨우 발을뗀 지 3년 남짓 지났는데 AI는 잠잘 시간도 없는 속도로 진화한다 한마디 덧붙이면서 자신 역시도 앞으로 10년은 더 경영 일선에 남을 것이다. 은퇴할 틈조차 없다 말할 만큼 전력 투구를 예고했고요.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미 일부 공장에서 로봇 양산을 시작했다 알리면서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많은 사람이 놀라게 될 것이다 말에 기대감을 더했는데 이를 토대로 현재 74조 엔 수준인 기업 가치가 10수년 뒤면 10배가 넘는 1000조 엔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손 회장의 말처럼 AI를 거품이라 하기엔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미래 먹거리 선점에 여념없는 중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첨단 칩을 구하지 못해 안달입니다.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의 칩을 암암리에 손에 넣고 있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흘러들어간 제품들의 가격이 배 이상으로 치솟아서 간판 AI용 서버의 몸값은 우리 돈 18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귀하신 몸인데 최근 밀수 경로가 크게 위축되면서 품귀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엔비디아의 게임용 그래픽카드와 9세대 GPU까지 사재기에 AI 연산칩으로 개조할 만큼 당초 수요는 꺾일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하나 보죠. 최근 주가가 상장 직후 고점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공매도가 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숨에 두 자릿수까지 늘었는데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들의 경우 유통 주식의 1, 2% 정도만 공매도된 상태란 걸 감안하면 페이스가 상당히 빠르고 큽니다. 주의해야 할 건 숏스퀴즈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유통 주식 수가 적어서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 공매도 투자자들의 강제 매수로 순간 튀어오를 수 있어서 변동성을 대폭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무기한 선물을 대고매했다가 손실을 못 버텨 숏스퀴즈에 나서면서 회사 몸값이 순간 3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을 만큼 화제성만큼이나 변동성도 극심합니다.
스페이스X 덕에 세계 첫 조만장자 자리에 오른 머스크, 불과 10여일 만에 타이틀을 반납했습니다. 한때 주가가 40% 폭등하며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9,600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는데요. 테슬라의 스톡옵션 관련 조건도 자산 평가액에 영향을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X의 주가 조정과 테슬라의 제한 주식 관련 조건이 맞물리면서 머스크는 조만장자에서 다시 억만장자로 복귀하게 됐는데요. 앞서 스페이스X가 상장한 날 JP모건 본사 앞에선 조만장자 머스크를 비판하고 부유층에 유리한 금융 정책을 끝내라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을 만큼 양극화에 따른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AI 훈풍 덕에 전 세계에서 순자산이 3천만 달러가 넘는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트라타의 보고서를 보면 1년 새 15% 가까이 늘어 55만 명을 넘어섰는데 놀랍게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서울이 미국 뉴욕과 홍콩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40% 가까이 늘어난 만큼 가팔랐는데 6,220명을 기록해 초고액 자산가가 많은 도시 순위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는데요.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고액 자산가 수가 꾸준히 늘고 속도도 빨라졌다면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기업 실적, AI 투자 열풍 덕을 톡톡히 봤다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틀 전 SK하이닉스에 내줬던 대장주 자리를 하루 만에 탈환하면서 두 종목 간 시총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다올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45만 원에서 58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주가가 눌려있는 만큼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대표주들 마감가 상황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9.84% 급등하면서 34만 전자로 마감이 됐고 한미반도체도 4.65%, SK하이닉스는 0.98% 상승에 그쳤습니다. 추가 기술 수출 기대감에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주가가 급등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의 추가 기술 수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태현 알테오젠 대표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2016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행사에서 취재진에게 글로벌 제약사들과 진행 중인 추가 기술 수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소식에 어제 알테오젠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외에 함께 올랐던 제약 바이오주들도 묶어서 살펴봅니다. 펩티론이 14%대 급등, 알테오젠도 11%대 두 자릿수 상승률 보였고 ABL 바이오 7%대 상승, 휴젤까지 7.23% 올랐습니다. 협동로봇 제조 전문기업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어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29일 이재명 정부 로봇 AI 및 반도체 관련 정책 성과 신규 대책 보고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민표 두산로보틱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업계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올랐던 종목들 함께 묶어 살펴보면 로보스타가 8.9%대 상승, 두산로보틱스가 6.98% 오르면서 9만 5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됐고 나우로보틱스도 5.86%, SPG까지 4%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엑스게이트를 포함해 어제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보안 전환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자 내성 암호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와 함께 기존 암호 체계의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PQC 전환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관련 보안 기술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장에서 올랐던 양자 암호 관련된 종목들 묶어서 살펴보면 엑스게이트가 13%대 두 자릿수대 상승률 보여줬고요. KCS가 6.17%, 드림시큐리티까지 3.2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역대급 폭락을 딛고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며칠 전 반도체 투톱, 이제는 닉스 3전이라 불러야겠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다시 3전 닉스가 됐습니다. 간밤 메모리 반도체 풍향의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이 얼마나 크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3.3% 올라 8,471선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2% 반등하면서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 거래일 낙폭은 과도했다는 인식이 컸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설이 보도되며 급등하면서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양대 지수 사실 장중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 3% 넘게 올랐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경계감이 일정 부분 작용했다가 삼성전자 이슈 등으로 계기를 다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닥도 투심이 같이 흔들림에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코스피와 동일한 흐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순매도했습니다. 4조 7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는데 전기전자와 금융업종 중심으로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기관이 1조 9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이 2조 6,3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선 기관이 3,348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321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3,16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무려 9.8% 급등하며 34만 500원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ADR 상장 구체적인 소식이 발표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또 마이크론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투톱 1위 서열 경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SK스퀘어와 삼성전기, 현대차는 약세에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선 주성 엔지니어링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11.6% 급등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은 1,540원대로 마감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70전 상승한 1,541원 80전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진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후 야간 거래에선 상승폭을 소폭 더 키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이었습니다. 역외 환율은 1,540원 20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잘 가는데 바이오가 소외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텍 지수인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와 또 S&P 바이오텍 ETF는 최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 바이오는 유독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M&A 열기가 최대 수준에 달한 지금 크로스보더 딜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종목 위주로 디커플링 해소와 함께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로스보더 딜 모멘텀을 보유했거나 임박했고 또 모멘텀 일정의 가시성, 시총 대비해서 신약 가치 괴리가 과도한 이 세 가지 종목을 충족하는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는데요. 삼성증권은 알테오젠과 올릭스, 한미약품, 그리고 그 외에도 코오롱티슈진과 한올바이오파마,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종목들 한 번씩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왔고 밤에는 미국의 5월 PC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여러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였는데 마이크론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 강세입니다. 36만 1,000원. SK하이닉스가 10.7% 오르면서 285만 6,000원. SK스퀘어가 9.9%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97만 7,000원이고 삼성전기도 4.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205만 9,000원. 현대차가 3% 가까이 반등합니다. 52만 4,000원. 삼성생명도 7.6% 강세로 현재 거래가 46만 6,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시죠. 일제히 상승합니다. 알테오젠이 0.3% 강세로 37만 2,500원. 에코프로 BM이 0.9% 오름세로 15만 3,800원. 에코프로가 1.5% 강세입니다. 거래가 10만 9,2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4%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3만 6,000원. 원익 IPS도 8% 상승합니다. 16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가 프리마켓에서는 0.6%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5만 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실적의 영향을 받으면서 얼만큼 올라갈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변동성이 컸던 만큼 오늘도 변동성은 유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진짜 뭐 수치 자체는 압도적이네요. 네네. 예.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이문을 갖다가 높게 남기는지. 마진율. 마진율. 예, 예. 마진율이 85%에 달하니까 예, 예. 어마어마하죠. 저런 장사하면은 정말 좋겠어. 부러우신 거죠 지금? 부러워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부러운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뭐 일론 머스크 조만장자에서 네, 이제 조만장자 이제 며칠 만에 또 내놓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요. 조만장자가 아니고 얼마예요? 트릴리언이고 빌리언웨어잖아요. 음. 저는 뭐 빌리언웨어까지도 아니고 밀리언웨어만 돼도 원이 없겠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바람까지. 그러니까. 아니 네. 최근에 또 그 SK하이닉스가 오늘 네. 이제 풀이장에서는 다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로 네. 또 올라서면서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성지순례로 불리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 그분 그 리포트 쓰신 분 연결해서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이재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실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바쁜 시간에서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실장님께서 네. 그 여의도의 그 금융경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코스피 1만 시대 언급하셨고, 당시만 해도 이제 제도권에서의 이제 그런 전망은 다소 파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만, 그 당시 1만 스피, 이른바 1만 스피 전망 근거는 뭐였다고 정리할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올해께 기준이 아니고요. 내년께 기준이었고 890조 원 정도의 순이익 예상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국 코스피의 평균 PER이 2010년 이후에 9.9배 정도 되니까요. 이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서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그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1,45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 내년치 실적 추정치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코스피 상단은 좀 추가적인 상향 조정도 충분히 실적 발표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상승의 핵심 동력은 이제 반도체 이익 증가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변수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이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려 변수들은 예.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이익 증가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도 같이 확대되는 특징들을 갖고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현재의 이익 증가율이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 거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실적 구간에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약간 아직까지는 좀 결정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금리의 변화 그리고 금리의 상승에 따른 약간 멀티플의 디스카운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분이니까 아마 좀 조심성 있게 보실 수 있는 내용들에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제 시총 1위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네. 예, 이 실장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 리포트에서 SK하이닉스 시총이 이제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것이 강세장 종료 신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뭐 맞는 말입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레포트에 썼던 정확한 의미는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약간 주가의 쏠림 현상이 항상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네. 이익이 증가하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생각을 할 때 약간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중심의 이익 증가가 지수 상승을 만들고 주가 상승을 만든다는 건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긴 합니다만 가끔씩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그 강세장 안에서도 과열의 시그널이라든가 징조라든가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강세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이격 조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냐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순이익 규모, 영업이익 규모가 더 큰 편입니다. 그러면 약간은 어떻게 보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약간 단기 과열의 징조 중에 하나가 순이익과 영업이익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역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단기 쏠림과 단기 과열 현상의 하나의 징조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신 강세장의 종료라는 부분 자체는 반도체의 이익이 감익이 시작이 될 거나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뭐 하락 전환을 했거나 이런 때가 오히려 좀 더 강력한 강세장 종료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모로 수급적인 요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큰 국면인데 그럼 당분간은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이어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대규모로 팔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TF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ETF가 아시는 것처럼 물론 시장 추종형, 인덱스 추종형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산업이라든가 섹터를 추종하는 ETF의 증가 속도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은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의 좀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의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점도 그렇고 수급에 대한 변화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에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연스럽게 강세장과 함께 변동성도 강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저희 함께 하실 분 좀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LS증권 신종호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마이크론 얘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새벽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셨을 거고 마이크론 포함해서 다 여쭤봐야 되겠는데 이제 센터장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하고 지금까지에 있어서 전쟁 변수, 전쟁에 따른 유가 변수 이제 마침내 육자 보네요. WTI가 육자 60대 불까지 왔고 금리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예. 국채 수익률 네. 그 와중에 달러는 은근히 강하고 강하고. 예. 예.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유가도 하락했는데 금리도 하락했는데 글쎄. 예, 달러는 왜 강해졌느냐? 어허. 예, 긴축 리스크를 반영한 거죠. 긴축 긴축 리스크. 리스크. 예. 뭐 단기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 금리 올리면 지금의 성장률보다 다음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예, 그럼 예.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이제 떨어질 수 아하. 있는. 네. 그리고 유가도 수요 둔화를 반영을 하면서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국 본장은 그런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약간 약세를 보였고 물론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도 관망 있었고. 심리도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 실적과 시장을 뭐 개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대로 우리가 삼전 닉스는 또 우리나라 시총의 50%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 미국 시장 내지는 현재 우리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변수는 이 긴축의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당장 뭐 9,000포인트 바로 회복하나 이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9,000포인트요? 네. 글쎄요. 뭐 그거는 뭐 봐야겠지만 네. 우리가 두 종목에 의한 상승이 가파르기도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면 또 가파르게 하루에도 10%씩 빠지는 시장을 목도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이 어떤 수익률 회복에 따르는 이 차익 실현의 매물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번 주에 특히 5월 중순 이후에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 약간의 리스크는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너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만 가 있고 그리고 이 수급의 변동성을 소위 말해서 좀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외국인이나 아니 기관 투자자들이 부재하거나 약간은 매도 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그 매도 금액을 다 잡아 먹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는 오케이지만 예. 어느 한순간에 또 상당한 변동성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호가가 이렇게 얇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좀 촘촘하게 매수매도가 올라온 게 아니고 예. 일부 종목으로 톡톡톡톡 올라오다 보니까 빠질 때도 굉장히 가파른 어떤 하락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뭐 지수를 갖다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지수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제 네. 섹터 종목으로 들어갑니다만 네. 갈수록 이 지수 부분을 갖다가 살피는 게 좀 의미가 없다 싶은 장은 자꾸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예. 인덱스가 코스피가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예. 우리나라 경제의 반도체가 다지 이렇게 하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 내부의 한 7개 종목, 6개 종목만 하면 시총이 거의 70% 되거든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SK하이닉스, 뭐 SK스퀘어 스퀘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 70% 넘나들고 실질적인 상승은 거의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삼성자 들어간 건 다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이고 네. SK스퀘어도 사실 SK하이닉스의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종목 반도체의 메모리 가격에 연동된 시장이다 보니 이게 지수 전망이라는 게 이제 우리 전략하는 사람도 머쓱한 게 사실은 그냥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이 해버리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매크로적인 변수가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감안해야 되겠지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는 마이크론 실적이 나와서 이제 뭐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들이 이 가시권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변동성을 낳는다고 5월, 6월 이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 이 네. 쏠림 현상이 가파랐을 때는 뭐 기대하는 9천, 만까지 뭐 직접적으로 한 달 이내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유지되는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유지되는 거. 유지되는 거. 네, 유지되는 부분들이. 그게 조금 고민인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많이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또 그에 앞서서 마이크론 주가도 좀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단기에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던 찰나에 실적이 진짜 예상치를 뛰어넘었단 말이죠. 네.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가 한 $20고 또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위스퍼링 넘버라고 해서 바이사이드에서 생각했던 게 $23.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당 순이익이 $23는 넘어줘야 그래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봤는데 $25를 넘어섰고 잘 나왔죠. 네, 여기다 네. 4분기 그 전망치 주당 순이익이 $31예요. 네.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네. 예. 총 마진율이 이제 뭐 85%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성적인 건 맞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실적 발표 이전에 주춤되었었던 게 상방의 어떤 변동성으로 자극이 된 것도 맞다. 그리고 7월 초 그리고 7월 중순에 있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기대케 하는 요인인 것도 맞다라고 그러게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오르고 있고 본장에서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이제 85%의 마진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것 같아요. 월가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월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고민들이냐면 지금 당장 주가의 상승을 제어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메모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가자. 아니 지금까지도 왔지만 더 가자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는 멘트들을 보면 조금은 이 마진이 유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조차도 캐펙스를 굉장히 좋게 얘기했거든요. 캐펙스는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지금의 85% 마진은 약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진율 자체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한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에만 너무 많은 비용을 투여하기에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조금은 저사양 AI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되는 것 저사양? 같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AI의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공급자적인 시각에서만 실적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미국의 주가가 하락하고 우리나라의 주가가 메모리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14% 빠졌던 그 이전의 전조 현상이 어떤 거였냐면 미국 내에서도 마이크론 주가는 좋은데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의 기업들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돈 쓰는 업체들이죠. 네. 예. 이게 맞니? 이게 퀘스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쓰는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다라는 거는 주가가 돈을 버는 어떤 캐시플로우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돈 쓰는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다? 앞으로 얘네들이 돈을 못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는 거면 그럼 이게 다이버전스가 계속 지속 가능하겠니 하면서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스탠스가 보다 중요해진 시기로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론의 85%의 마진과 캐펙스를 갖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월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제 레포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당장은 이번 주 초반에 있었던 변동성 극복한 것 자체 상당히 좋지만 오히려 이제 어쩌면 또다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감안하고 오늘의 상승에서는 일정 부분 수익을 조금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신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빠졌을 때 팔고 올랐을 때 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지금 잘 보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보면 지금 레버리지 ETF 때문에 더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화요일인가요? 30% 빠졌을걸요. 네네. 레버리지 ETF 가신 분들은. 근데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올라오면 또 다시 이제 사야 하는 이게 원래 바이로 셀 하이인데 바이 하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얘기 드리는 거죠. 예. 아까 지금 프리장 얼핏 봐서는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본장 외국인 매도도 나오기 때문에 어. 6월 말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연기금들의 예. 리밸런싱 물량이 맞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뭐 몇 조 단위라서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물량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계속 나오는 구간에서는 우리도 그러니까 약간 프라핏 테이킹이라고 하죠. 약간 지금은 계속 변동성을 자극시켰던 요인, 그러니까 상승을 자극시켰던 요인은 마이크론이나 메모리가 주가가 좋은 거는 맞는데 이거는 수요가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변동성을 자극시켰던 내용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고민 그리고 캐비너시를 주축으로 한 또 금리 인상의 고민 이건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승 가더라도 계속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현금을 갖고 완충 역할 빠지면 그 현금 활용하고 예. 오르면 좀 현금 다시 마련하고 일정 부분은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우리 SBS 비즈 머니쇼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제 지인이
매일 보시는데 왜 보냐 했더니만 재밌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잘 보고 거기 이렇게 방꿀들 나오는 얘기 듣고 반대로 반대로. 해서 지금까지 좋다는 거예요. 최근 방꿀 뭔가 있었나 하면 지난번 멕시코전 때 백영천 센터장님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전 예상을 2대1로 우리가 이긴다 하고 저도 이긴다 했거든요. 근데 허무하게 져버렸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백영천 센터장님 그날 오늘 중에라도 10,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셨어요. 장중에. 장중에 10,000포인트를 찍을 수 있다 하셨어요. 근데 그냥 많이 그날 빠졌죠. 그날 완전 또 개폭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도 하다.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신 센터장님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예. 지금 우리 시장을 또 올리나요? 그렇죠, 그렇죠. 시장을 또 글쎄요. 네. 뭐 근데 다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자기가 레버리지 ETF나 시장에 반도체가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나서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을까요? 라는 네.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누가 봐도 오늘은 오를 거라고 보잖아요. 글쎄. 누가 봐도. 봐도. 네. 그럴 때는 조금 수익을 좀 챙겨 놓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상당히 오랜 기간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유하고 계셨거나 쭉 추가하셨던 분들에게는 이건 꽃놀이패예요. 좀 밀려도 괜찮아, 그죠? 좀 밀려도 이렇게 견딜 만한 그게 되는데 예전 뭐 되게 평단가가 낮은 그러신 분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레벨에서 이제 완전히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하고 마음의 각오도 필요한 레벨이 온 건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당국에서도 유동성을 조이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신용대출 좀 막고 있고 예.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손 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손 본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 예, 모르겠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뭐라 해야 되나 신용 공여와 관련된 비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신용금리가. 예, 예.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올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서 굉장히 어떤 높은 레벨에서의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국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상승 구조가 유지될 거냐 아니냐는 지금부터의 공은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이퍼스케일러.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보여준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장기 공급 계약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익의 안정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 이게 7월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는 다시 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7월 중순까지는 앞으로 한 2, 3주 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너무 풀로 주식을 다 갖고 가는 거는 약간은 운용의 어떤 좀 묘미,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동안 반도체 투탑의 중심의 그런 상승세가 다소 조금 상승률 자체는 조금 뭐라고 할까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고 그렇죠. 좀 이런 국면이라고 하면 미국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경우를 약간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고 네.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약간은 그런 밸런스가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좀 덜 쓴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을 샀던 거거든요. 미국 네네. 내에서도. 아니면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메모리 기업들의 마진이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레벨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사주는 메모리 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메모리 텍스나 치플레이션 얘기가 모건스탠이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그러면 약간은 캐시보다는 뭐 그래도 주식으로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소부장 쪽 관심을 갖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니까 네.
캐펙스를 굉장히 좋게 줬고 그 캐펙스의 대부분이 장기 수요에 대비해서 건설 캐펙스에 많이 투자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클립능 장비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내부에서도 메모리 칩 메이커 중심으로 상당한 레버리지 ETF 수급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 약간 주식으로 해지한다면 소부장 쪽으로 펼칠 필요도 있다. 마이크론이 보여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가 ADR을 찍어내는 이유가 그거 갖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도 뭔가 마이크로는 조금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변동성이 거죠. 네. 높아진다. 그럼 기존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간에는 뭔가 이제 치킨 게임 옥석가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지금부터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예. 기업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 아. 타이밍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구글 말씀 주셨으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구글 그 다우에 편입되잖아요. 네, 버라이즌 빠지고. 알파벳. 예.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인텔이 99년도 다우에 편입됐을 때 편입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요? 왜 웃으세요? 아니야. 오늘 잘하고 계셔. 이게 네. 이 구천도 오늘 가고 만도 가려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 잘하고 계셔. 예.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 고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물론 그때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뭐 많이 좀 다르다는 다르긴 얘기 하긴 하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다우에 편입된다라는 의미는 수급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다우를 트래킹하는 ETF나 패시브가 그렇게 많지는 많지는 않아서 않아요. 상징적인 지수일 상징적으로. 뿐이고 그리고 다우는 시총 가중이 아니고 예. 가격 가중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 알파벳의 가격은 다른 다우 내 29개의 종목보다 미치는 가격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긴 할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덱스 만드는 그 알겠지만 다우는 가격 가중이고 S&P는 시총 가중이니까 코스피처럼 시총 가중은 S&P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공교롭게도 99년에 그런 이슈가 예, 있었다라는 거는 최근에 시장에서 이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뭐 아까 SK하이닉스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 내에서도 닷컴 버블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 왜냐하면 네네. 닷컴 버블은 이익이 수반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이익이 수반되잖아. 근데 그걸 갖고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이번엔 달라 이런 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번엔 달라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렇지 이번엔 다르지 이러면서 수급이 몰렸는데 맞아요. 결국은 예. 이번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번에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이유가 있어 보잖아요. 근데 현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고 AI는 이제는 다르다라고 하고 그리고 중요 인덱스가 좀 교체되는 부분들은 예.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키포인트는 긴축이 따다닥 BOA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세 번 올린다 올해 내에. 그러면 아무리 AI라 그래도 자본 비용이라든지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겠죠. 지금 보니까 7월 달에 인상 가능성이 한 30 몇 %고 9월 달에 한 60 몇 %. 네, 그 CA 맞아요. 패드워치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예. 실제로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의 텐션이 높아지는 건 맞죠. 뭐 이번 주에 군수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롱웨이라 그래서 굉장히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네,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이거든요. 7월 말에 금리 진짜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지금부터 7월 내내 있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단이 계속 좀 뭐 이렇게 톤 다운되는 내용들은 매크로 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섹터 쪽의 모멘텀은 뭐 이제까지 좋았고 계속 좋을 거야라는 얘기밖에 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OJ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은 계속 오히려 더 160 이제 2엔대로 접어들려고 시도하는. 그러니 일본이 금리 올린다, 얘만 올리면은 엔이 좀 강해질 수는 모르겠으나 같이 올려버리면은 맞아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24년에 금리 올렸을 때 소설아치게 엔켈이 청산이 글쎄요. 나왔던 거는 엔화가 가파르게 강세로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차 확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알고도 있었지만 이거 연준도 금리 올릴 거야. 그러면서 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60엔 그러니까 올린 당일에도 오히려 약해졌어요. 글쎄, 엔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해 보면 지금은 오히려 달러가 굉장히 초강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는 지금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8,640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물론 호가긴 합니다. 호가다 보니까 이제 허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5% 하락 예상되고 861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5만 1,0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11% 오늘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7만 5,000원. SK스퀘어가 7%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93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3.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2만 2천 원. 삼성전기가 6%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209만 원이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5% 하락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삼성생명 3.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44만 8,500원. 삼성물산 지금 8%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호가는 보합권 예상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지금 16%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2만 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호가에서는 10% 급등이 예상되네요. 20만 500원. 그리고 코롱 티슈진 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0만 6,700원, 원익 IPS 예상 체결가 15만 6,600원이네요. HLB 리노공업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 2.7%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49만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은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또 관심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야간 선물이 5%대 상승으로 마감한 걸로 아는데 코스닥이 만약에 지금 동시효과처럼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올라가고 코스피가 9천을 출하하고 해도 시장 내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워낙 허수가 많은 게 지금 코스닥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일부 예. 종목들이 지금 하한가로 기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예, 이게 반대 매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우리 실시간 댓글창에서는 동시효과 그냥 우리가 대충 알아서 할 테니까 보지 말라고. 보지 마세요. 방송하지 마세요. 이러신 분도 계실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나저나 센터장님 오늘 남아공 축구 어떻게 예상하세요?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반대? 같아요. 아니 소신 발언을 해주셔야 그 영향력이 있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래야 되는데 이 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32강 나가줘야 되는데. 원래 가겠죠. 야, 선수들 전력으로 보나 그거를 보나 못 갈 조편성을 보나 못 갈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어. 선수들한테 너가 알아서 포지션 정하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아니 네. 그래도 매니저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결과는 모르겠고 32강 간다라고만 봐야겠어요. 근데 우리의 찐 반골은 소장님이시잖아요, 소장님. 예, 예.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저희 그때 시장 폭락하는 날 클로징 때 시장 오늘 오후 양전하겠는데요? 이러셨거든요. 아 네. 근데 바로 이것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 있으셔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예. 반꿀이 되고 그만큼 아무나 또 못하죠. 효용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시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라인업에서 빠졌다고 그러시네. 우리 시청을 그렇다면 그래. 그냥 희망입니다. 올라가줘야죠. 진짜 그것도 못 올라가면 정말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자, 축구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거 지금 센터장님 이런 쪽은 시장 분석하시느라 그러시겠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말이에요. 예. 금감원하고 금투협에서 서로 네.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증권사들이 한 5조 내지 10조 원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거둘 거라고 이게 5조 10조나 수수료가 나올 수 있나? 그렇지는 않은. 황성엽 금투협 회장은 실제 수익은 한 500억 원 수준이다. 이 100배 차이가 나네요. 서로 주장하는 게.
수수료 계산식이 아니 5조 10조는 아닌 것 그렇게 같은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없죠. 어. 물론 뭐 파생되는 뭐 여러 막 이런 거 계산했는데 예. 그런데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고 나서 5월 이후에 시장이 급격하게 어떤 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맞고. 변동성의 배경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면 뭐 ATTS 같은 것도 많이들 보시면 네. 뭐 기술적 지표도 많이 보시잖아요. 음. 대표적인 게 ADR 같은 거 보면 보통 바닥이 한 80%막 이랬는데 레버리지 ETF하고 나와서 지금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급격하게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종목이 좋은 거 더 가고 안 종목 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겠지만 ETF 시장이 되다 보니까 특히 또 레버리지 ETF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에 어떤 상방 리스크를 더 열어버리면 네. ETF라는 게 뭡니까? 올라간 거를 더 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싼 거는 더 팔게 돼요. 글쎄. 또 올라가. 그럼 또 더 사고. 예.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올라갈 땐 좋죠. 주가라는 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10,000 가고 20,000 가고 30,000 가고 40,000 갈 것 같지만 올라갈 땐 그렇게 네,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예. 이게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는 올해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 정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2026년만 달려갈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올라갈 때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빠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은 그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이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뭔가 관련된 규제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리스크는 좀 잠재되어 있는 건 맞죠. 달러 얘기 좀 해주세요. 달러요? 예, 긴축 리스크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다라고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예.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사실 굉장히 높은 레벨이고 지난주에 네. 외국 외사에서 낸 레포트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라고 했을 때는 그 외사의 보고서의 이유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연기금들의 리밸런싱이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영향이 더 커졌다. 그 회사가 바클레이즈고. 예, 바클레이즈입니다. 예. 예. 근데 왜냐하면 경상수지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소거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뭐 올해 들어서 한 150조, 160조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달러 환율 상승분의 50%를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긴축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는 부분하고 네.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이 지금 레벨을 계속 유지하면 아까 그리고 글로벌 연기금들 레밸런싱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면 계속 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 7월 말까지 갔을 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하나 나왔네요. 서학개미 일주일 새 스페이스X 3조 원 사들였다. 레버리지 ETF도 쓸어 담았다. 자, 뭐 환율 1,000원 가정하면은 10억 불이 1조인데. 예. 지금 스페이스X 하나만 갖고도 한 20몇억 불씩 막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며칠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 외국인 순매도가 실제 역송금 수요로 전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지는 뭐 무효수지, 경상수지 이런 거 갖고는 환율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번 거하고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는 있는데 벌고는 있어요. 돈이 예. 들어오는 그 캐시 플로우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 돈을 번 거는 해외에 번 거는 그것도 해외에 그냥 달러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실제로 있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예, 쓸 일이 그냥 또 있고.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원화가 약해지지?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예, 그런 어떤 흐름의 차이 때문에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전에 1,600, 1,700 갔을 때는 상당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 리스크였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러한 걸로 비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 달러의 유출입에 의한 약세가 계속되느라고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국인도 계속 팔 것 같고 달러도 강세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더 벌수록 해외에 파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 약해질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된 가운데 마이크론 실적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바로 마이크론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은 좋을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가이던스라든지 실제로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웃도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마진율이라든지 아니면 주당 순이익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전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다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2.7% 상승합니다. 8,703이고요. 코스닥도 1.8% 올라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926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시가총액 1위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은 상황이죠. 5% 올라갑니다. 35만 8,500원, SK하이닉스 지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만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11% 급등하면서 지금 271만 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집계되고 있고 SK스퀘어도 9% 이상 올라갑니다. 197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4.8% 올라갑니다. 22만 3,500원. 삼성전기도 6% 올라갑니다. 20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가 2% 올라갑니다. 확실히 호가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현대차가 현재 52만 2천 원, 삼성생명도 4% 올라갑니다. 45만 2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하네요. 36만 9,500원, 삼성물산은 지금 9% 지금 화면에 표시가 안 돼요. 지금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삼성물산도 급등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 내림세로 13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대 하락입니다. 3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내림세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5% 상승합니다. 52만 3천 원. 주성 엔지니어링 4% 올라갑니다. 18만 9,600원이고요. 코롱 티슈즈는 1% 떨어집니다. 원익 IPS가 4.5% 상승합니다. 15만 7,400원. 리노공업도 2% 상승세고 HL는 떨어지고 이오테크닉스 지금 화면에 표시는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잠시 흐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소폭 상승세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5% 상승세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판, 소캠, MLCC, HBM, CXL,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쪽이 다 올라갑니다. 자, 기판 쪽 먼저 좀 볼게요. 지금 LG 이노텍이 4.6% 상승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100만 원을 돌파합니다. 100만 4천 원. 삼성전기도 5% 상승하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조금 내림세고 이수페타시스가 5.7% 상승세, 인터플렉스가 1.7% 올라가고 심텍홀딩스가 7% 강세입니다. 심텍도 7%대 상승세고요. 기가비스, 이수페타시스, 지금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덕산하이메탈, TLB 다 올라갑니다. 오늘 기판 쪽 흐름 굉장히 좋고요. 소캠 쪽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심테크하고 대덕전자가 소캠에도 속해 있고 펜트론이 6% 상승세고 MK전자도 5.6% 상승세고요. TLB도 3% 올라가고 코리아 서키트, ISC, TFE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백화점 쪽도 좋아요. 신세계가 8% 이상 올라갑니다. 74만 3천 원. 현대백화점도 6.5% 올라갑니다. 20만 1,500원, 롯데쇼핑도 5.6% 상승세고 한화갤러리아, 광주신세계도 모두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건설 쪽도 좋네요. 이제 삼성물산이 최근에 이제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도 흐름이 좋은데 오늘 삼성물산이 14% 급등하면서 55만 3천 원. 뒤어서 대우건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DLENC, 현대건설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물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쪽 좋네요. 제우스, 위트, DI, IMT, 한화비전, MK전자, 한미반도체 올라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하는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대한전선, LG로테, KB금융, 카카오손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2,37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6,773억 원 매도 우위. 기관 4,01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0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4억 원, 34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또 올라가네요. 1월 20전 상승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1,54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올라가는 가운데 또 지금 반도체 쪽으로 흐름 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급 체크해 주셨는데, 네. 저기 센터장님, 예. 이 외국인들이 뭐 간헐적으로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매수로 돌기도 하지만 이게 기조적인 순매수는 아직까지 관찰이 안 되고 예. 여전히 지금 팔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한국 주식 올라서 비중이 커져서 줄여나가는 리밸런싱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네. 그러한 리밸런싱 논리는 여전합니까 지금도? 지금도 여전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가 어떤 거냐면 글로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5월 이후에 거의 모든 자금을 반도체에 몰빵하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전 세계적인 예, 현상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국내 투자가 좀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제가 근데 봐서 한 이제 3분의 1은 우리 한국 예, 사람 같은데. 헤지펀드와 예.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매도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형태로 우리나라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하락의 논리와 상관없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뭐 전략적인 자산 배분 입장에서 계속 좀 비중이 줄어 나가는 경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 예.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제 뉴스 헤드라인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월가 전문가 반도체주 조정은 매수할 절호의 기회. 이 전문가 누굴까 싶었더니 역시나 톱니였고요. 그러니 뭐 이분은 늘 그러는 사람이니까 됐고. 네. 그러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JP 모건 증시 순간적 폭락 이른바 클래시 플래시 플래시 클래시 예. 크래시 이걸 장세를 주의해라. S&P 500 연말 그거를 갖다가 7,8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면서 이런 건 올 수 있다. 자 뒷부분에 이 순간적 폭락을 우리가 최근에 몇 번 경험했단 네. 말이죠. JP 모건도 뭐 뉴욕에서도 왕왕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순간적인 폭락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이것도 뭐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 파생 상품 거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평균 대비 한 30에서 40%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래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대 방향이 됐을 때 소위 말하는 게 뭐 크래시 이런 게 순간적인 크래시가 오는 부분들이고 이게 파생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차입에 의한 게 많잖아요. 예, 예. 아비트리지를 이제 또 구가하는 어떤 전략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 금리라든지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이게 소위 말해서 아비트리지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손실이 나면 또 바로 매도해야 되고 그런 구간들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호가가 얇아서 툭 빠지면 이 어떤 매도가 또 매도를 부르는 이게 감마 역할을 하잖아요. 네. 속감마 역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도 순간적인 폭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 좀 여쭤볼게요. 지금 금이요? 금값이 사실 보니까 온스당 4,000달러를 좀 깬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연초부터 해서는 금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은가격도 그랬었잖아요. 그 금은 실질금리 내지는 달러와의 함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사실 금은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 특히 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머징 국가 중심의 중앙은행들은 계속 연평균 한 우리 원자재 에너지 담당으로는 그래도 15에서 20%의 상승 여력으로 계속 사들이는 매수 주체는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긴축의 리스크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금 가격이 좀 탄력 있게 올라가려면 한 4분기 이후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고 보고 4분기 있습니다. 이후. 그러니까 오히려 긴축이 나오면 예. 성장률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 금리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분기가 금은 굉장히 좀 재미없는 구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말로 온스당 4,340. 이게 1월 말에 5,626까지 가서 역시 금은 금이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다 내려와서 4,149. 맞아요. 그러면은 금년 들어서는 금은 재미가 없었다고 봐야 되고 내년은 괜찮을까 누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올해 사서 내년에. 올해 사서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 금 좋다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반도체 이전에 금이 더 난리였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예. 그 이전은 뭐였냐면 엔비디아였거든요. 엔비디아 주주 예. 토론방 가시면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안 오르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요즘에 네.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다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인기 있을 때 엔비디아 얘기 안 하면 진짜 말이 안 되는 전략가였는데 예. 지금은 마이크론이 인기 있는데 마이크론 얘기 안 하면 인기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네. 마이크론, 삼성전자, 금, 엔비디아 이런 패션이 너무 강한 거는 네. 들고 가되 너무 거기에 올인할 필요 없다. 항상 반복되는 리듬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가 매수 많이 빠지는 날은 거의 뭐 한 개장하고 1, 20분 내로 개인 순매수가 맞아요. 1조를 넘기도 하고 예. 오늘 같이 강하게 가는 장도 지금도 벌써 한 5천억. 7천억, 8천억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개인들의 이 실타는 아직도 많고 밀릴 때나 올라갈 때나 계속 개인들이 그거 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일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국민연금이 그동안 유예하고 있었던 자산 배분 리밸런싱. 네. 뭐 전체 규모를 보면 55조에 어떤 데는 뭐 100조가 넘을 수도 있네 하지만 전체 규모 보면 하지만 이게 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예.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성에서 예. 비중을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나 또 한 2, 3일 급락이 또 나오면 얼마 전에 또 안 하고 또 다시 살 수도 있는 게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예. 이미 비중이 워낙 높아져 이미 있으니까 비중이 높아서. 급락을 할 때는 뭐 매도가 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6월에 나오는 거는 본격적인 비중 조정은 아니고요. 7월부터 그러니까 6월까지 유예 기간이니까. 그래서 한 3% 포인트 좀 오버한 부분, 초과한 부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55조 원이나 뭐 60조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그게 뭐 하루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그 음.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많이 오른 거는 조금 트리밍 해갖고 조금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가지를 좀 쳐놔야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던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을 말씀 주셨고 네. 그럼 다른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우리가 시장에서 반도체가 50%이기 때문에 예. 반도체를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전자닉스만 갖고 가기보다는 소부장도 기회 반도체 있으니 같이 소부장. 가던가 아니면 금리가 높은 수준이기 예. 때문에 7월 들어서 실적 시즌에 금융주는 조금 괜찮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금리가 높으면 NIM이 벌어지니까 순이자 마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네네네. 기대가 높아서 금융주를 좀 편입, 특히 은행주 중심으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조선방산이 은근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예. 네네.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AI 밸류체인도 있지만 실제 이란 전쟁 이후에 구축해야 되는 동북아의 밸류체인, 네. 즉 방산 라인을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방산이 어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밸류체인 한 50%, 그다음에 뭐 금융, 그다음에 조방에서 한 20%, 한 7, 80%를 이렇게 꾸려가고 20-30%는 현금을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요새는 또 다들 반도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로봇 얘기는 좀 시큰둥해졌는데. 아, 로봇이요? 예. 로봇은 현대차 주가를 보면 답이 나오죠. 아직은 현대차?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로봇도 그렇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현재 그 캐시플로우가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간 거는 결국 실체 있는 EPS나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캐시플로우가 들어오지 않는 쪽은 철저히 배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네.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오히려 반도체가 눌려야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가 눌려야. 네. 좀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은 좀 리스크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긴축은 다들 알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계속 물가 지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이 뭐 계속적인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당장 거고. 또 PC 발표되네요. 오늘 저녁에 예. 내일 저녁이네요. 예, 예. 예.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 나오는데 물가 높은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랑 그거보다 아주 큰 틀에서의 리스크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를 아니면 그 멘트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멘트?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사양 AI 얘기했던 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만 우리가 모든 자본을 투여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글도 얼마 전에 인력이 조금 나갔잖아요. 네네 2명. 예.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인력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오기까지는 투자 계획에 대한 거는 새로운 인력이 오면 하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래? 그럼 좀 투자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메타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캐펙스 여력이 없어요. 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개의 기업에서 나오는 캐펙스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잘 봐야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뭡니까? 네. 센터장님도 어디 가시면은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만큼 뭐 친구분 같으면 야 중호야 뭐 아니면 센터장님 이러면서 그래도 뭐라도 이제 끄집내려고 질문하시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걸 텐데 지금이라도 삼전 하이닉스 들어가요 하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되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삼전 전자닉스 사야 되냐? 예.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는 모멘텀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ETF 중에 모멘텀을 트래킹하는 ETF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거 사는 게 낫다. 조금 모멘텀을 예를 들면 트래킹하는 어떤 뭐 거죠? 타이거나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나 삼성 자산에서 나온 모멘텀 ETF라고 있어요. 예. 모멘텀. 근데 그게 YTD로 100%가 넘어요. 진짜요? 예. 근데 그 안에 보면 내가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보면 계속 바뀝니다. 뭐 전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SK 스퀘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언제는 내수주가 막 유통이 올라가. 근데 제가 그야말로 액티브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네요. 100% 사는 것보다 그것도 사놓고 S&P도 같이 뭐 5대5를 사든 4대5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포모를 느끼지 않을 정도의 내 투자를 한다. 폼으로 네. 느끼지 않는. 근데 계속 종목을 바꿔야 되는. 뭐가 올라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설정하는 ETF 이거 보면은 뭐 계속 30개, 40개 계신 분들 있거든요. 그게 관리 안 되거든요. 지금 차라리.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코덱스 모멘텀주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 대비로 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모멘텀. 그냥 차라리 모멘텀 레버리지 치면 사는 거야. 나오네, 모멘텀. 모멘텀. 그러니까 거기 한 4, 50% 사고 S&P 한 4, 50% 사면 원화와 달러의 해지도 되고 내가 종목을 고르는 리스크도 떨어지고 그냥 시장에서 뭐 이거 좋네 좋네 하도 딱 봤더니 내 ETF 이게 들어있네. 그럼 내가 월급을 하고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하는 거지 내 월급을 제쳐두고 주식 투자하는 건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예. 그러면 뭐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모멘텀 우리나라는 모멘텀 ETF가 가장 나으니까 빠지는 것도 덜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 한 4, 50% 사고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막 머리 아프잖아. 그러면 S&P 500 사놓고 연간으로 15에서 20% 나와요. 그러면 15에서 20%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5년이면 원금 2배예요. 그렇죠. 복리죠, 복리.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빠질 때 좀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한테 연간 15% 20% 그러면 에게게 그런 얘기 나올 때 오히려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마이크론 효과를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강세 이어집니다. 코스피 어제 3.3% 오른 데 이어서 오늘 5.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917포인트 9,000피를 바라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1.6% 오름세입니다. 923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오늘도 팔아냅니다. 8,516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442억 원 순매수, 개인도 5,86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외국인이 52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이 46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홀로 1,03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석유와 가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그리고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기술, 생물공학, 우주항공과 국방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마이크론의 역대급 실적 발표로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는 소식에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판 관련주 일제히 상승합니다. 심텍이 8.5% 강세로 12만 7,700원, 심텍홀딩스가 7.1% 상승하면서 4,515원이고요. 기가비스가 5.5% 강세, 거래가 16만 4,400원입니다. 네오티스가 2.2% 상승하며 2만 950원, 이수페타시스도 8.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1만 6,200원으로 집계됩니다. 차세대 저전력 모듈인 소캠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심텍 여전히 7.9%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조금은 줄여냈는데 그래도 9.4% 급등합니다. 거래가 282만 1,000원이고요. 펩트론이 7.9% 강세로 2만 550원, 코리아 서키트가 0.3% 오름세, MK전자가 2.6% 상승하면서 거래가 2만 3,75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도 확인하실까요? 테크윙이 14% 올라갑니다. 거래가 5만 6,900원이고요. 펜트론이 8.5% 강세로 2만 500원대, SK하이닉스가 9.4%, 제우스가 7.4% 오름세입니다. 제우스 현재 1,560원에 거래되고 있고 MK전자 2.4%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반도체주 강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램테크놀로지가 7% 강세로 2,875원, 기가비스 5.2%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CNG 하이테크가 5.1% 상승하며 13,600원, SKC가 9%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11만 6천원, FNS테크가 3.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15,200원으로 집계됩니다. 9,000피에 재도전하는 코스피, 오늘 마이크론 휴가로 장중에 상승폭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AI가 제조 현장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무인 전쟁 시대까지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AI 시대 기회와 미래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마키나락스 윤성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저희가 반도체 얘기합니다만 반도체가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AI 때문이고 하루에 AI를 입에 안 올리고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네.
대표님 이게 회사 이름부터 소개해 주시고 어떤 회사 거의 이게 마키나락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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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네, 마키나 락스입니다. 마키나 락스. 네. 아하. 이게 예.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제 기계 지능으로 세상을 뒤흔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계 지능, 진흥. 지능. 기계 네. 지능?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흔히 네, 네. 생각하는 인공지능이죠. 예,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이제 기계까지 적용이 된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이제 피지컬 AI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네. 회사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뭐 제조나 국방과 같은 어떤 그 산업에 예. 실제 현장에서 동작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 인공지능을 이제 동작시키기 위한 그 AI 운영 체제 OS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허. 예. 아니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그 마키나락스 창업 전에 이제 삼성전자 또 SK텔레콤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사실 지금 AI 투자, AI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심에 있는 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전문가라고 저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뭐 반도체 투자는 현재 이제 미래의 실질 수요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AI가 아직 수익화가 한 1%도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AI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경제적 가치가 아직 1% 정도 수준으로밖에 실현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AI 빅테크를 보면 오픈 AI나 이제 뭐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이 이제 챗봇이나 코딩 에이전트들을 만드는데요. 실제 이제 AI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다양합니다. 뭐 코딩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뭐 신약 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업을 이제 실제로 AI가 이제 하는 제조 네. AI가 될 수도 있고 정말 AI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제 현재 AI가 수익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반도체 투자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AI 실질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러면 이제 넥스트 반도체가 뭐냐라는 네네. 거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젠슨 왕이 이제 AI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5단계 케이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AI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칩, 반도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예. 뭐 데이터 센터 같은 예. 것이죠. 그 위에 이제 AI 모델과 AI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예. 5개 단계로 이루어진 케이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 요 밑에 3단계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이고 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현재 투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밑에 하드웨어 쪽에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투자가 중심이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AI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넘어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 5월에 상장하셨네요. 네, 회사는. 맞습니다. 네. 상장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을 끌고 K 팔란티어 소리까지 들었고 네. 자, 그 이후 주가 흐름은 뭐 마키나락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IPO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입니다만 이게 8만 원대에서 지금 15,440원 계속 이제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우선 요 마키나락스부터 한번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후로 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고 투자 관점에서도 어떠하다 한번 좀 이렇게 PR이라면 PR이랄까 네. 해명을 하신다면은 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현장에서 동작을 잘 하지 않는다. 네.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네. 이제 프론티어 랩스라고 하거든요.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회사들을 요즘 프론티어 랩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론티어? 랩스, 예. 랩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활용되는 이제 LLM이라고 하는 기술은 굉장히 이제 확률적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확률적으로 5, 60% 정도 이렇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실제 산업 현장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라인의 로봇이 네. 1cm만 잘못 움직여도 자동차 생산의 분량이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현장은 이제 고정밀의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제 프론티어 랩스들이 만드는 기술이 아직은 이제 그런 고정밀의 어떤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그 고정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로봇이 1cm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작은 어떤 미세한 정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를 이제 완성을 한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지금 로봇 그 어떤 자동차 생산하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반도체 설비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장비, 기기들, 뭐 휴머노이드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이제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되고 싶진 않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팔란티어 수장이죠. 알렉스 카프를 굉장히 일면 존경합니다. 네. 알렉스 카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으로서 국가의 이제 핵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네. 그리고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어떤 이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또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AI를 가지고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로 어떤 그 밸류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네네. 팔란티어는 정말 현장에서 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는 이제 사실은 저희를 이제 K 팔란티어라고 비교해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나 예. 일단 저희가 하는 영역과 팔란티어가 하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기업이 아니라 네. 어떤 다른 카테고리로 비유되고 싶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음.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랑 마키나스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AI 운영 체제죠. 네. 운영 체제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문제를 푸는 것은 동일하나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피지컬 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 자체를 아예 뭐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완전히 자율화된 공장으로 변화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좀 더 이제 피지컬 쪽에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제 다른 카테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투 현장을 이제 지휘 통제하는 이제 팔란티어가 국방에서 하는 네네. 일이 예.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대표님 조금 그러면 그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위 미국 전쟁 부죠 요즘은 그쪽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기도 한데 이 지금 이 AI 소위 말해서 국가 AI 안보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AI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국방 분야에서. 네, 국방 분야에서 이제 AI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 분야는 진짜 어떤 하나의 정말 국가가 있는 수준인데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어떤 행정 쪽을 지원하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군수 지원이라고 하죠. 군수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전투나 작전을 지휘하는 현장에서 네. 작전 지휘를 도와주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AI가 실제 무기에 탑재됐을 때, 뭐 일례로 드론 같은 데 탑재됐을 때 무기들을 이제 AI가 자율화된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적용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작전 지휘를 할 때 현재는 네. 이제 사람이 다 작전 지휘를 하거든요. 사령관들이 작전 지휘를 네. 하죠. 실제 예. 어떤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이런 작전을 취해야겠다. 뭐 적군이 이런 어떤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이런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다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는 이제 향후도 아니죠. 사실 최근에 중동 이란전을 보면 AI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최종 의사결정은 사령관이 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기들이 실제로 AI가 탑재된 형태로 뭐 대표적으로 드론이죠. 잘 운행해서 실제 어떤 요격 지점들을 타격하거나 뭐 정찰을 한다거나 하는 것까지도 AI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 죄송해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무인 드론이 나오고 사람을 대체하는 무슨 뭐 전투 아니 그 우리 뭐 보슨 다이내믹스 거기 그 4발 달린 그 강아지 로봇에다가 스팟, 네. 예. 뭐 총만 달면 그 현장은 군인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식인데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기술 발전을 쭉쭉쭉 해 나갈 수밖에 없고 해 왔는데 거기다 또 AI로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단순히 포장은 아닙니다. 아.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어떤 그 국방력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드웨어가 AI랑 결합돼서 그 결합된 어떤 피지컬 AI가 이제 국방력의 핵심이 된 것이죠.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드론에 AI가 탑재되지 않았으면 결국 사람이 조정을 해야 하죠. 그럼 한 대 드론 뭐 사람이 이제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 대수가 뭐 많아야 뭐 한 10대, 뭐 정말 많으면 100대 정도가 될 텐데요.
이제 AI가 탑재된 자율 형태의 드론 그리고 이 드론을 지휘하는 AI는 드론의 대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아하. 1000대든 10,000대든 아. 억대든 상관이 없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그 힘의 그 비대칭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방력에 있어서 AI가 가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가지는 그 중요성이 정말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국방 쪽 말고도 산업 현장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좀 쉽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사실 그 활용 분야는 정말 다양한데요. 최근에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자동차 생산 라인에 네. 예. 생산 라인 가보시면 수백 대 로봇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로봇들이 이제 고장이 난다는 거죠. 고장 나면 당연히 또 불량이 생산이 될 텐데 기존에는 그거를 이제 사람 작업자들이 그냥 매일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네. 이제 고장이 날지 안 날지를 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음. 근데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로봇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이제 AI들이 있고요. AI가 이 로봇들의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의 동작이 좀 이상해진다든지 아니면 이 동작의 어떤 뭐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든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고장을 5일 전에 한 90% 이상 정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천 대의 로봇들을 AI가 사람이 아닌 AI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 5개 공장,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 글로벌 공장을 포함해서 5개 공장에 1,500대 로봇에 이제 AI를 적용을 했고요. 네. 그 대수는 올해 이제 한 2,000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 기업들 가운데에 이제 인력 관리, 인사 관리, 특히나 또 이제 뭐 노무 관리, 노조 문제 이런 것까지 하면은 이 자동화 내지는 AI 도입을 갖다가 심각하게 이제 고려하시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소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마키나락스 같은 마키나락스에 네, 마키나 락스.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고, 그럼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저희 어떤 고객의 대부분, 그러니까 네. 뭐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한 70%, 78%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5대 대기업과 국방 분야에서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중소중견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데 네, 네. 이제 확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 제조 기업들은 이제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 사례를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어떤 케이스가 있었나요? 네, 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이제 AI가 로봇을 관리한다든지 어.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 도장이라고 하죠. 그 색깔을 칠하는 과정들을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 하기 힘든 작업들입니다. 네. 그럼 다 마스크 쓰고 예, 맞아요. 보면 정말 네. 좀 고된 작업들인데 유해 물질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제 연에 한 번씩 어텐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 사례들을 대방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이런 개별 사례가 아니라 실제 그냥 공장 전체를 AI로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이거를 플래그십 공장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 공장을 보고 우리가 이제 AI를 적용하면 공장 전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 그 공장 전체라는 게 단순히 생산 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 현장이죠. 관리직들이 하는 영역에서도 AI가 적용되면 전체적인 제조업의 생산성이나 품질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플래그십 공장을 이제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영감을 얻고 실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딴소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화면 보니까 네. 그 젠슨왕 CEO 네, 만나신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스타트업들 초청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키나락스도 초청을 받아서 네. 그때 어떤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그 젠슨왕 CEO가 개별 기업들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진 네. 않았고 이제 좀 자유로운 캐주얼한 분위기여서 이제 각자 네. 뭐 소개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저 사진이네요. 네네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나온 이제 네. 저기 이제 초대된 대기업들 뭐 중소 중견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젠슨왕 CEO도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을 굉장히 흥미로워했고요. 흥미로워했어요. 이제 저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엔비디아가 만드는 그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칩을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생산 현장이나 전투 현장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이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젠슨 왕이 스피치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제조 경쟁력에 대해서 정말 찬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복잡하고 큰 거를 잘 만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초미세 반도체부터 이제 대형 선박까지 그러네요. 또 원전도 만들잖아요. 예. 정말 이 만드는 거에 정말 큰 재능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찬사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거기 모인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모인 스타트업들이 미래의 어떤 선도 기업들이 분명히 탄생할 네네. 거고 그 기업들은 이제 향후에 뭐 4배, 5배 성장할 거다라고 이렇게 저희 표현으로 좀 샤라웃이라고 하죠. 샤라웃을 예. 보냈던 것이 예.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젠슨왕 마지막 스케줄을 네. 왜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러게요. 이런 스타트업들과 그 이제 일부 대기업들 같이 이런 자리를 보냈을까. 근데 저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는 그겁니다. 젠슨 왕이 그 자리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는 젠슨 왕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기업들도 있고요. 네. 이 GPU를 결국은 많이 활용하게 될 수요자 기업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네. 많이 활용할 네.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렇죠. 네. 결국 스타트업들이 이제 나중에 선도 기업이 되면 그렇죠. GPU를 많이 활용할 거거든요. 어. 근데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엔비디아 생태계를 키워가겠다라는 걸 좀 선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초청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어. 뭐 젠슨왕이 말한 대로 제조업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진짜 뭐 세계에서 탑 클래스인데 이제 바라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지금 네. 대표님 하시는 이런 쪽의 일들이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무슨 뭐 설비보다도 이제 머리로 이제 승부하는 거고 잘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마키나락스 2.0 시대 선포하시면서 시총 100조 기업의 비전도 제시하셨는데 아니 뭐 아닌 게 아니라 윤 대표께서는 뭐 MIT에서 박사하셨으면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해도 되고 잡을 구해도 되는데 들어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잘해주시면 좋겠고 네, 바라는데 딱 한 가지 윤 대표님 마키나락스가 잘 됐을 때 점점 산업 현장에서 퇴출되는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인간들. 그냥 주식이나 하고 살아야 됩니까? 네. 저는 이제 뭐 퇴출된다라기보다는 네. 어차피 이미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사람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한 사람이 아하. 어떻게 생산성을 지금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100을 한다라고 하면 200, 300, 1000을 하게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바라보는 미래 예를 들면 3년, 5년 뒤는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하면 일의 본질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사무실 나올 거고요. 현장에 공장에 작업자들이 나갈 겁니다. 근데 뭐가 변하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100이라고 하면 3년 뒤에는 이제 300, 400, 500이 될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산성 향상이죠. 네. 네. AI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피지컬 AI를 통해서죠. 정확히. 네. 근데 어떻게 저 100조짜리 회사 만드실 거예요? 네. 지금 주가 보니까 걱정인데. 네, 일단 뭐 제가 저희 회사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영위하는 그 사업의 시장이 일단 충분히 커지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영역에서 마키나락스가 어떤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관점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AI가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 수익화는 1%도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지수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영역이 컴퓨터 밖을 나온 AI죠. 피지컬 AI. 특히나 이 영역에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건데 예. 마키나락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이 피지컬 AI 영역으로 나왔을 때 정말 그 현장이 요구하는 고정밀, 고신뢰 AI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간에 쌓아놨던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한 25테라바이트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했는데 네. 이 데이터는 전 세계 어디도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예요. 아, 그래요? 오픈 AI도 가질 수 없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시장은 충분히 커지고 있고 저희가 고정밀 고신뢰 AI를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쌓게 되는 이 데이터의 해자는 결국은
회사의 성장성을 이제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8,842포인트, 370포인트 올라갑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일단 오늘도 사이드카는 떴고 돌아다니다가 저쪽에 또 사이드카 계류장에 또 정차했네요. 자, 오후는 또 오후는 상승. 뭐 전망 못 하시겠죠? 말 못해. 말 못합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